이번 달까지만 생각하고 계세요. 새 경비원을 구하는 대로 바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김정우가 떠난 뒤 박춘식은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어요. 나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네.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박춘식은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정확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경비실 앞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혹시 박춘식 경비원이신가요? 남자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누가 찾아온 걸까요? 네, 그런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요. 박춘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라니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상한 기분으로 경비실에 들어간 박춘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어요. 커피를 타면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새벽부터 나타났을까요? IMF 때 모든 걸 잃었던 박춘식에게 이 경비일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이 유니폼뿐이었거든요. 오전 8시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박춘식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때 입주자 대표 김정우가 다가왔습니다. 62세의 김정우는 늘 서류를 들고 다녔죠. 오늘도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박경비님,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김정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비원 교체건이에요. 박춘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CCTV 관리도 해야 하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4세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김정우의 말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춘식은 절망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달까지만 생각하고 계세요. 새 경비원을 구하는 대로 바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김정우가 떠난 뒤 박춘식은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어요. 나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네.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갈 곳이 없어져요. 74세에 새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점심시간 박춘식은 평소처럼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도 없고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우체부가 다가왔습니다. 박춘식 경비원님 계신가요? 등기우편 왔습니다. 박춘식은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송인이 법원이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봉투를 뜯어보니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춘식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 아파트 부지에 대한 경매 공고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법원에서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 박춘식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토지 지번이 익숙했거든요. 구로구 신도림동 324번지.
어디서 들어본 주소 같았습니다. 박춘식은 머리를 짚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주소인데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1973년 박춘식이 26살 때였어요. 처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 변두리 땅을 하나 샀었죠.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산 거였어요. 설마 그 땅이? 박춘식은 급히 자신의 낡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구겨져서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324번지. 주소가 똑같았습니다. 박춘식이 50년 전에 산 그 땅 위에 지금 이 아파트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박춘식은 손이 떨렸습니다. IMF 때 모든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계약서만은 지갑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유효한 건가요? 50년이나 지난 서류인데. 박춘식은 다시 경매 공고를 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불분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자신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일까요? 그날 저녁 박춘식은 경비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와 경매 공고, 그리고 50년 된 토지 매매 계약서.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설마 내가 이 아파트 땅의 주인이라는 건가?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74세 경비원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춘식은 토지 매매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고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춘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토지 매매 계약서가 정말 유효한 건지 아니면 그냥 헛된 꿈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경비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73년 3월 15일 매수인 박춘식, 매도인 이봉수.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 서류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 가봐야겠어. 박춘식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는 시간에 잠깐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왔던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어요. 어제 인사드렸던 김민수입니다. 혹시 이 아파트 건립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신지요? 박춘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공고가 나왔는데 원소유자를 찾지 못해서요. 혹시 오래 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박춘식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람 아닌가요?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알 텐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1970년대 초반에 이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김민수가 떠난 뒤 박춘식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기도 맞고 위치도 맞았어요. 분명 자신의 땅이 맞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춘식은 급히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 했어요. 어르신,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집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324번지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박춘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이 집원으로는 등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토지 분할이 여러 번 있었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나 노무사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복잡해요. 박춘식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노무사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춘식이 사정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박춘식은 조심스럽게 토지 매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973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그런데 어르신, 그동안 등기 이전은 하셨나요? 등기 이전이요? 땅을 샀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인정받죠. 박춘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럼 이 계약서는 소용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보죠. 혹시 모르니까요. 노무사가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노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토지 소유자 이름이 박춘식으로 되어 있어요. 박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보세요. 1974년 4월 20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되어 있었다니요. 그럼 제가 정말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 토지가 현재 임의경매에 넘어가 있어요. 세금 체납 때문인 것 같은데. 박춘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세금 체납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거든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내셨죠?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체납액이 상당할 겁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억이라는 숫자에 박춘식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돈이 없는데요. 아니면 경매에서 낙찰받으실 수도 있고요. 경매에서 낙찰받는다고요? 네, 원소유주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토지 위에 아파트가 서 있잖아요. 감정가가 상당할 겁니다. 최소 100억은 넘을 거예요. 박춘식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10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노무사 사무실을 나온 박춘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경비실로 돌아오니 김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근무 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라니요? 어르신께 무슨 급한 일이 있겠어요? 김정우의 말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미 새 경비원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빨리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김정우가 떠난 뒤 박춘식은 경비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김정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74세 경비원이 갑자기 100억짜리 땅 주인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저녁이 되어 야간 경비원과 교대한 뒤에도 박춘식은 경비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송창식의 왜 불러가 흘러나왔어요. 왜 불러, 왜 불러, 나를 왜 불러. 박춘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을 주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의 땅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박춘식은 용기를 내어 김정호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김정호는 이천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박 경비원?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박춘식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토지, 제가 원소유자입니다. 김정호는 처음에 못 들은 척했어요. 뭐라고요? 1973년에 이 땅을 제가 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김정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당신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74세 경비원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박춘식은 토지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김정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딴 헌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 있어요? 당신이 진짜 땅 주인이라면 왜 지금까지 경비원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웃기지 마세요. 세금도 안 낸 주제에 무슨 소유권을 주장해요? 노인네가 돈 냄새 맡고 미쳤나 봅니다. 김정호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정호가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박 경비원이 자기가 이 아파트 땅 주인이라고 하네요. 뭐라고요? 그 할아버지가요? 사기치려는 거 아닐까요? 입주민들이 박춘식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이 아파트 주인이에요? 아이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김정호가 여러 명의 입주민과 함께 경비실로 왔어요. 박춘식 씨, 입주민 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박춘식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계약 위반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입주민들을 기만했잖아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헌종이가 무슨 증거예요? 당신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러워졌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비를 본다니 불안해요. 빨리 내보내세요. 김정호는 경비실 열쇠까지 가져갔어요. 오늘부터 경비실 출입 금지입니다. 짐은 내일까지 빼세요. 박춘식은 자신의 물건들을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라디오, 커피 믹스, 낡은 옷가지들. 74년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날 밤 박춘식은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11월 날씨가 추워서 얇은 점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박춘식은 다시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해고당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박춘식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은 들고 시간도 1년은 걸려요. 500만 원.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박춘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무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박춘식 씨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임의경매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집행관은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신 분이 맞죠? 경매 진행 전에 확인차 왔습니다. 노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러 오다니. 이건 특이한 경우네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됐거든요.
등기상 주소지에도 안 계시고 집행관이 박춘식을 자세히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시죠? 토지 가치가 상당한데. 세금 체납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거 아시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납부하시면 경매 중단 가능하거든요. 박춘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원소유주니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떠난 뒤 노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일단 소송부터 해보세요. 승소하면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날 저녁 박춘식은 다시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입구에는 큰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김정우와 입주민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낙찰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새 주인이 우리를 내쫓으면 어떡하죠? 전세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박춘식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들이 걱정하는 그 땅이 바로 자신의 것인데 그때 한 입주민이 박춘식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박 경비원 있네요.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정우가 다가왔어요. 당신 아직도 안 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박춘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법원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김정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박춘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박춘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74년 살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한 적이 있었나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박춘식은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금반지였어요. 이것만은 팔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박춘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물상에서 200만 원을 받고 나온 박춘식은 바로 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착수금으로는 충분합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죠. 며칠 뒤 김정호에게 법원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날 오후 김정호는 분노에 차서 박춘식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죠. 박춘식, 당신 정말 미쳤군요. 박춘식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송이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김정우는 손에 법원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절차라고요? 좋아요. 끝까지 해보죠. 하지만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정우가 돌아간 뒤 박춘식은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김정우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박춘식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모인 입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자기가 이 땅 주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거주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금은 받을 수 있나요? 입주민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김정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어요. 1세대당 10만 원씩만 분담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재산을 지켜야죠. 입주민들은 단합했습니다. 박춘식 혼자와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한편 박춘식은 도서관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
어려운 법률 용어를 보며 머리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춘식아. 돌아보니 옛 동료 이봉수였어요. 봉수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 있었냐? 왜 이렇게? 박춘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봉수는 깜짝 놀라더니 무릎을 쳤어요. 그 딱 말이야. 나도 기억난다. 뭐가? 내가 1973년에 땅 샀을 때 내가 같이 갔잖아. 등기소에서 서류 작업할 때 옆에 있었고. 박춘식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내가 기억하고 있어? 물론이지.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서울에 땅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잖아.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봉수야, 부탁이 있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겠어? 당연하지. 친구 일인데 뭘.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춘식과 노무사가 한쪽에, 김정우와 아파트 대표 변호사가 다른 쪽에 앉았어요.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박춘식의 노무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1973년에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해당 계약서는 50년이나 된 낡은 서류입니다.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조라고요? 박춘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또한 원고는 50년간 세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 변호사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만약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경비원 일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춘식의 노무사가 재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분명히 박춘식 씨입니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공적 장부입니다.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서류 감정과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오세요.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정우가 박춘식에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우리는 변호사도 있고 입주민들도 다 단합했어요.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진실이라고요? 74세 거지가 100억짜리 땅 주인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김정우는 비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박춘식은 공원 벤치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봉수라는 증인도 있고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춘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둔 어느 날 밤 박춘식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원에서 잠들어 있던 박춘식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눈을 떴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탓이었죠. 어떻게 된 거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춘식은 그대로 벤치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이 발견해서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박춘식 앞에 의외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우였어요. 왜 여기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혈당 쇼크라고 하던데 김정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 있으면서도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이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춘식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겨봤자 뭐가 달라져요? 돈도 없는 주제에. 그건 어떻게든 해결할 겁니다. 김정우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봉수가 병문안을 왔어요. 춘식아, 괜찮아? 고마워. 나 어제 그 아파트 가봤어. 김정우란 놈이 입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더라. 박춘식은 눈을 크게 떴어요. 너를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있어. 가짜 서류로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기면 입주민들을 다 내쫓을 거라고 겁을 주고 있더라. 그런 생각은 없는데. 춘식아,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박춘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누군지 증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뭔 소리야? 74년 살면서 항상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이번만은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봉수는 박춘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며칠 뒤 박춘식은 퇴원해서 이봉수의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전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노무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요? 1973년 당시 토지 매도인의 유족을 찾아냈대요. 그들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춘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시 매도인에게 토지 매도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박춘식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세웠습니다. 증인은 1973년 당시 토지 매도인의 아들입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땅을 팔 권리가 없었습니다. 형제들 동의 없이 멋대로 팔았거든요.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박춘식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거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된 거예요. 박춘식의 노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선의라고요? 50년간 세금도 안 내고 방치한 게 선의인가요? 상대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이었어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박춘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박춘식의 노무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중요한 것은 현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국가가 공식 인정한 서류에 박춘식 씨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 등기부등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김정우가 다가왔어요. 이제 포기하실 건가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박춘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는군요. 김정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딘가 미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입주민들이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기면 우리를 내쫓을까 봐서요. 박춘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김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박춘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까지 해보자. 박춘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최종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박춘식은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봉수와 함께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을 때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춘식아, 이거 봐. 이봉수가 낡은 신문 스크랩을 들고 있었어요. 1974년 신문이야. 그때 그 일대 토지 분쟁 기사가 나왔더라고. 박춘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그 가족들끼리 토지 소유권으로 법정 다툼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산 건 그 분쟁이 끝난 뒤야.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산 거라고.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상대 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증거였어요. 박춘식은 급히 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면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토지 분쟁이 이미 해결됐다는 증거거든요.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겠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재판 사흘 전 김정호가 박춘식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춘식 씨, 마지막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 말씀이신가요? 소송을 취하세요. 대신 입주민들이 10억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박춘식은 깜짝 놀랐어요. 10억이라는 거금을 제시한 거였죠. 10억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굳이 이런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김정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불안해요. 당신이 이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박춘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억이라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박춘식은 이봉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춘식아, 10억이면 정말 큰 돈이야. 받는 게 어때?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박춘식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야? 이게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나이에 그런 돈 언제 또 볼 수 있겠어? 이봉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때 박춘식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못 살게 해서. 아내는 가난 때문에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 그때 돈이 있었다면. 박춘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박춘식은 김정호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김정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10억이에요, 10억?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박춘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74년 동안 누군가의 시혜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번만은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정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당함이 밥 먹여줘요? 현실을 보세요. 제 현실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김정호는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최종 재판 당일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기 전 상대 측 변호사가 박춘식에게 다가왔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시죠. 거절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드디어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박춘식의 노무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1974년 신문 기사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토지 분쟁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년간의 세금 체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원고는 당시 사정을 몰랐습니다. 무지가 죄는 아니죠. 무지라고요? 토지를 소유하면서 세금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때 그 동네에 살았어요. 박춘식 씨가 땅 산 거 기억해요. 박춘식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모르는 할머니였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서울에 땅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할머니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IMF 때 공장이 망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박춘식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기억 안 나세요? 저 김영자예요.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박춘식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영자 씨. 힘내세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춘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박춘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승부는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판결 선고일 박춘식은 새벽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였어요. 법원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74세 경비원의 100억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간 뒤였거든요. 김정우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합의하시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완전히 가득 찼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2024 구민 소유권 확인의 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춘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원고 박춘식은 1973년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매도인의 권한 문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신문기사로 해결됩니다. 당시 토지 분쟁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김정우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또한 등기부등본상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공신력이 있는 공문서입니다. 박춘식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금 체납 문제는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소유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드디어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원고 박춘식은 구로구 신도림동 324번지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순간 법정이 폭발했어요. 박춘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겼다. 이봉수가 박춘식을 껴안았어요. 춘식아, 정말 이겼어. 한편에서는 입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판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 위에 건립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측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박춘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가 누군지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입주민들을 내쫓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기자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김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춘식은 김정우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함께 의논해보죠. 저도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건가요? 네, 약속드립니다. 김정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긴급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춘식도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입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춘식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내쫓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토지 사용료를 받는 대신 아파트를 함께 관리하면 어떨까요? 박춘식의 제안이었어요. 사용료는 얼마나 받으실 건가요? 시세의 절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입주민들은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춘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이 아파트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경비원이 아니라 관리소장으로요. 입주민들은 박춘식을 다시 보았어요. 이제는 업신여기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김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춘식은 오래간만에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침이면 떠오르는 그 얼굴이요. 박춘식은 이번에는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박춘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소장님? 김정우였어요. 이제는 정말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좋은 아파트 만들어 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어요. 74년 만에 박춘식은 처음으로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박춘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 박춘식은 관리사무소에 출근했어요. 이제는 박춘식 관리소장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소장님. 입주민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인사했어요. 박춘식은 아직도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어요.
광화문 내거리 차가운 바람 속에 박춘식은 여전히 옛 노래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토지 사용료 계약서를 검토해 봤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해주셨네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 모두 이곳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박춘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소장님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박춘식은 손을 저었어요. 제 이야기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김정호의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점심시간 박춘식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경비원으로서 단속하고 청소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 우리 예쁜이들아. 할아버지, 정말 이 아파트 주인이에요? 그렇단다. 그런데 너희들도 여기 사는 소중한 주인들이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봉수였어요. 춘식아, 어떻게 지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 일인데. 이봉수는 박춘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때문에 나도 용기가 났어. 무슨 용기? 사실 나도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박춘식은 이봉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 저녁 무렵 박춘식은 관리사무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영자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법정에서 증언해준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영자씨. 어서 오세요. 그때 법정에서 증언한 게 도움이 됐나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김영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사실 그날 법정에서 어르신 보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박춘식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밤이 되어 박춘식은 혼자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송창식의 왜 불러가 흘러나왔어요. 왜 불러, 왜 불러, 나를 왜 불러. 예전에는 슬픈 노래로 들렸는데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박춘식은 책상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고개 숙이고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박춘식은 아내의 사진에 입맞춤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춘식은 평소보다 일찍 관리사무소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경비실. 아니, 이제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면서 박춘식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는데 이제는 당당한 관리소장이 되었으니까요. 라디오를 켜자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침이면 떠오르는 그 얼굴이여. 단발머리 그 모습 어여쁘기만 해. 박춘식은 큰 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니 어린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숙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숙제인데? 꿈에 대한 작문이에요. 할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박춘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은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크고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단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소녀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소년이 나간 뒤 박춘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박춘식은 관리사무소 의자에 앉아서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도 입주민들과 함께 이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여보,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박춘식은 중얼거렸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박춘식은 오늘도 작은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4세에 찾은 진짜 인생이었어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